자, 여러분 이제 83쪽 펴시면 됩니다. 83쪽에 보시면 제3장 감정평가 3방식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감정평가 3방식 이 부분이 바로 강론 부분인데 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3방식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는 꼴랑 2문제 나와요. 2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쉬운 계산도 현장에 가면 안 되는데 어려운 부분에 계산문이 나왔다. 그거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계산은 빼고 3방식 하나도 안 해도 결국 포기하는 건 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6월 달까지 이론 수업 뺄 때는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6월 지나서도 3방식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그 부분을 포기하신다 한들 결국 한 문제 정도 날아가는 셈이고 나머지 좀 더 쉬운 파트에서 3문제, 4문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는 분야다. 그러나 일단 6월달까지는 한번 해보고자 노력은 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80점만 맞춰요? 앞에 거? 아유,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앞에 건데 보기 속에 뒤에 게 들어가요 또. 그런 때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렵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뜻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앞에 문제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감정평가 3방식인데요. 이게 왜 3방식이냐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 가격, 삼면성 이론을 주장했더래요. 이 말이 뭐냐? 어떤 물건의 가격에는 3가지 측면의 특성이 있더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삼면성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일단 어떤 물건의 가격 속에는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을 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가대로 팔려고 한다면 팔지 않겠죠. 그러면 가격 속에는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팔았을 때 얻는 수익도 포함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배운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이유로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의 3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마샬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이라는 3면성의 바탕을 두고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그리고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감정평가 3방식이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가, 수익, 비교 방식 3가지 방식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방식마다 가액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 3방식인데 방법이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구분되면 3 곱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은 몇 방법? 6방법. 그렇죠? 그래서 보통 3방식 6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이번에 깨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다는 규정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방법이 하나 추가되니까 실제로는 3방식 7방법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도 언급을 가볍게 했지만은 규칙 개정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이 용어가 혼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통일되지 못하고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전에 썼던 말과 지금 개정된 표현이 혼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들도 용어가 헷갈리는데 우린 감정평가사 시험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를 원래 냉정하게 체계를 따지면 3방식 7방법이지만 뭐 기존처럼 3방식 6방법이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가액과 임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가격이고 임료란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아까 왜 부동산 가격 특징할 때도 교환 대가인 가격과 용익 대가인 임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바로 작년까지는 가격과 임료 그랬거든. 근데 요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뀐,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용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가격이란 말 대신에 가액, 임료란 말 대신에 임대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냉정하게 따지면 가격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료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업계에서도 이 말이 혼용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받아볼 교과서나 또는 모의고사 문제 이런 데에서 가격, 임료 이렇게 표시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틀렸다고 보진 마시고 아 얘는 지금 가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격이라고 했구나. 또 임대료라고 해야 되는데 임료라고 기존의 용어를 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똑같은 문제구나 하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때 이제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 원가 방식에서 가액.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선 가격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럼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근데 원가법을 다른 말로 복성식 평가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 즉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비교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거래란 말 대신에 매매라는 말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그 방법의 명칭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 나온 줄 알아요? 2년 연속. 참 이것도 문제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봐봐요. 다음 중 잘못된 걸 골라라 해놓고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다 했다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지 가격 구하는 방법 아니잖아요. 오케이? 문제를 그것도 2년 연속 그 지문을 집어넣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틀리면 뭘 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주 깊숙한 내용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법 물어보고 방법 종류 알고 있느냐. 근데 그것도 문장이 길고 어려운 말 나오니까 대충 수익자는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나오니까 그냥 만나보다고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조심하실 것. 오케이? 자, 그러면서 시산가액, 시산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포인트 시산. 이 시산이란 말이 뭐냐면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은 시산가액, 임대료는 시산임대료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산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말 자체가 뭐다? 원가 수익 비교 방식이라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은 시산가액, 임대료는 시산임대료.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은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을 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 원가법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액을 적산가격 또는 복성가격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적산임대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환원법상 구해진 시산가액 또는 가격은 수익가격. 자, 임대료는 수익임대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액은 비준가격 또는 비준가액, 그리고 임대료는 비준임대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기억할 때 하나의 어떤 요령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비용이란 말은 그 자체가 원가 아닌가요? 그렇죠? 원가란 말 붙었죠? 그 다음에 자 수익은 되게 간단해요. 수익성의 바탕을 둔 게 수익 방식이고 방법에 수익환원법, 분석법 있고 가격도 수익가격, 수익임대료 아니에요. 그럼 수익 방식을 얘기할 때는 전부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들어가요? 수익이 들어가요. 수익.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그럼 일단 무조건 수익 방식이죠. 오케이? 그리고요. 여기 시장성의 바탕을 둔 게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봐요. 이 문장 표현 속에 비교란 단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오케이? 따라서 비교 또는 비교 또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비교 방식이다. 무엇에 바탕을 두었다? 시장성에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명칭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굳이 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구분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됐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가로 3번에 보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마샬이 있었죠? 여기 보세요. 마샬이 가격 삼면성 이외에 또 한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그 또 한 가지 주장이 뭔가 봤더니 마샬은요. 이 3방식 원가 수익 비교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이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삼면 등가성. 등가가 뭐예요? 같을 등 값가니까 삼면 등가성 이런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원가 수익 비교 방식에 의해 구해진 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 완전 시장일 때는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럼 불완전 시장이라면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물건도 예컨대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니까 3억이고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니까 뭐 2억 나오고 뭐 비교 방식 평가하니까 1억 5천 나온다.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감정평가사 입장을 하면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올 때 그 다른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고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이를 줄여주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차이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를 줄여야 이 물건 값어치 얼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각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시산가액의 차이를 줄이는 이런 과정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만약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므로 시산가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외워야 돼요. 왜냐? 이건 감정평가 규칙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때 되면 이런 말 나오면 뭐가 답이다 이런 요령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2번에 원가 방식 나오죠? 자, 원가 방식 옆에 가로 속에 무슨 말 붙어 있어요? 비용 접근법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접근법이고 나발이고 가는 이거 봐봐요. 원가 방식은 뭐에 근거해요? 비용성의 바탕을 두고 성립하는 게 원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용자 들어갈 수밖에.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예컨대 요 수익 방식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익 방식 얘기할 때는 수익인데 수익 그럼 금방 뽀록이 나니까 소득이란 말을 붙인다고. 그러면 소득 접근법 그러면 수익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장성의 바탕을 둔 게 비교 방식 아니에요. 그럼 시장자 집어넣어서 시장 접근법 그럼 뭐다? 비교 방식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그랬어요. 원가법.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복성식 평가법 해가지고 원가법 나오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의 나오죠.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다 외우실 거예요. 여기 나올 때 의의잖아요. 그 의의는요.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 원가법이 뭐냐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예컨 적산법은 뭐다. 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뭐다. 이건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다 보면 왜 그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재조달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인 재조달 원가에서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을 공제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비슷한 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의 말 나와 있습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서 보면 정작 중요한 게 재조달 원가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감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보면 공식이 하나 있을 텐데요. 있어요. 자, 복성 가격 또는 복성 가액 구하는 공식으로서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또는 누계액 이런 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 3방식 학습을 보다 쉽게 하고자 했다면 이런 개념을 잡으세요. 어떤 개념? 감정평가 3방식 학습은 공식에 나와 있는 내용 학습이다.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을 학습하는 게 뭐다? 감평 3방식 학습이에요. 지금 공식에 뭐 있어요? 재조달 원가 있죠. 공식에 뭐 있어요? 감가 수정이라는 말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학습하면 원가 방식 게임 끝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재조달 원가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재조달 원가의 뜻,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류 알아야 되고, 또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 알아야 되고, 또 재조달 원가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가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의의, 분류, 구성,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재조달 원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됐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다른 거 장난 못 쳐요. 다른 것 갖고는 장난 못 쳐. 딱 한 부분만 장난칠 곳이 있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여길 가지고 장난쳐요. 기준 시점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쓴다? 거래 시점, 준공 시점, 신축 시점 이런 말 집어넣는다고 어떤 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기준 시점만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신축, 준공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 가서 문제 풀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근데요, 이게 뭐냐? 재생산이 뭐예요? 어떤 물건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다? 여기 물건이 있는데 요거 지은 지 10년 됐으면 10년 전에 지어진 이 물건을, 건물을 10년 지난 지금 다시 지을 때 비용 얼마 들어가니? 이걸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재조달 원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보기가 뭐냐면 대치원가, 복제원가. 앞글자 따면 대보기가 되죠. 그게 싫으면 복대라고 해도 돼요. 복대. 이 배에 차는 게 복대 아닙니까? 그럼 허리에 차는 건 뭐라 그래요? 요대기, 혁대. 혁대. 근데 혁은 가죽띠란 뜻이죠. 그럼 이제 원래는 요대죠. 허리 요대, 허리요.
요대. 그래서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게 요참이잖아요. 옛날 고대 형벌에 보면 근데 허리 자르면 바로 죽을까요? 좀 이따 죽을까요? 예, 자기 하반신을 보면 죽어요. 바로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형벌은 그래서 역시 중국은 대국이에요. 형벌도 무지막지해요. 한국의 형벌은 형벌도 아니고 능지처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을 잘못 알고 있죠. 왜 예컨대 사극 보면은 팔다리 묶어가지고 일약 이건 거열형이지 능지처참이 아닙니다. 능지처참은 다른 말로 능지처사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형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과다주를 죽을 때까지 살점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살점을 벗겨내는데 만약에 그게 횟수가 있어요. 500회, 1200회, 1500회 있는 횟수가 있는데 횟수를 채우기 전에 죽으면 다른 놈도 같이 죽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800회를 벗겨낼 때까지 죽으면 안 돼. 그럼 얼마나 기술적으로 회를 뜨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게 능지처사예요, 그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죠. 우리는 사극 봐봐요. 역적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9족을 멸해요. 9족을 멸한다는 말은 결국 지구상에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기억조차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3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3족. 별로 없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자, 어쨌든 요게 제도한 건데, 자, 복대하다가 지금 요대로 갔어요. 예. 복제란 말 한번 우리 따져볼까? 복제. 무엇인가를 복제한다. 이거 뭔 뜻일까요? 복사한다. 그치? 뭔가 그대로 찍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그것과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낼 때 복제한다 그러죠? 그게 뜻이에요. 그 뭐다? 그런데 예쁘게 포장하면 그 물건을 대상부동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상부동산에 사용된 디자인, 공법, 원자재 등을 똑같이 사용해서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복제원가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예컨대 A라는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에 사용됐던 창틀은 LG 샷이다. 그럼 LG 샷이. 못은 대못이다. 그럼 대못 가지고. 오케이? 똑같은, 그러니까 문짝 하나, 창틀 하나, 못 하나까지도 그 물건에 사용했던 자재와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그 물건 다시 만들 때 비용 얼마 드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게 뭐다? 복제원가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은 지 한 30년 됐대. 그럼 30년 전에 사용됐던 자재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하는 경우 많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하나라도, 창틀 하나라도 그 물건에 사용됐던 자재를 구할 수 없다면 그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은 지 1년 남짓 됐다. 그러면 그 물건에 사용됐던 디자인, 공법, 자재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말 나오냐? 복제 원가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에 적용할 때 유용하다. 요따구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은 복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신축 부동산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너무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는 그 부동산에 사용됐던 자재를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럼 복제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봐요. 3, 40년 됐대. 지은 지 3, 40년 된 물건이래요. 그럼 더 이상 그 물건에 사용됐던 자재의 공법, 디자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똑같은 물건 만들 수 없죠. 그럼 복제 원가를 구할 수 없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대치 원가다. 그래서 대치 원가는 중고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대치가 뭐냐면요. 예컨대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주택이래. 그럼 용도가 뭐예요? 주거 용도 아닌 거죠. 주거 용도. 오케이? 주거 용도니까 그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자재, 현재의 디자인, 현재의 공법 등을 이용해서 주거 용도의 물건을 만들 때 비용 얼마 드니 이걸 무슨 원가? 대치원가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만 알면 지은 지 오래된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 쓸 수 없으니까 복지란 말 쓸 수 없으니까 대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치는 중고부동산.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똑같은 자재, 디자인, 공법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 복제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신축은 복제고 중고는 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이제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보았더니 건물과 조성지가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 그 앞에 조성지는 결국 땅이잖아요. 땅도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지만 땅과 관련된 제조달 원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1000번이 나오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결국 학습의 비중은 건물에 두시면 돼요. 건물 보세요. 제조달 원가,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적 부대 비용 나옵니까?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적 부대 비용의 합이에요. 오케이. 물론 그때 이제 그 표준적 건설비에 어떤 게 또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문장을 잘 만들어냅니다만은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나중에 뭐 본 수업 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수업은 뭐만 기억하자.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통상적 부대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구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산정 방법 그래요. 직접법과 간접법 있는데 그다지 큰 중요성 없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5번 보면 감가 요인 나오죠. 감가 요인. 근데요. 자, 물어볼게요. 감가가 뭐예요? 뭐가 줄어들어? 가치.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가격 가치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요. 오케이? 그래서 가치가 깎인다고 해야지 가격이 깎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가 요인은 결국 어떤 부동산의 어떤 물건의 가치가 깎이는 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물리, 기능, 경제, 법률 나와요.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구분했지만 결국 물리, 기능, 경제까지만 있죠. 원래는 그 법률적 감가라는 것도 있는데 왜 안 써놨냐면 법률적 감가에서 부분은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리, 기능, 경제만 기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 따져보기 전에 그 내부적 요인 해놓고 물리와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외부적 요인은 경제만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기능적 감가나 내부적 감가는 같은 말이 되고 경제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도 같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주목. 예컨대요. 우리 아까 지웠지만 공장 옆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때 집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감가일 거예요. 감가. 그렇죠? 왜? 뭐 때문에? 공장 때문에. 그렇죠? 공장이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감가가 된 건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였죠. 그럼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죠. 이걸 다른 말로 무슨적 감가라고도 한다. 경제적 감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보기를 가지고 예를 가지고 총론, 정책론, 간평론이 전부 해석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언급했죠. 공장 옆에 집 이건 총론에 나오면 인접성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오케이? 정책론에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
간평에 나오면 외부적 감가. 아까 가치 원칙 따지면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요. 외부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관점에 따라서 같은 예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내부적 감가는 뭐냐? 쉽게 말하면 그 물건 자체의 하자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인다면 그것은 내부적 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요. 출입문을 누가 발로 차가지고 출입문이 뭔가 일부분 뭐 문고리가 없어졌다는 등 또 뭐 유창이 깨졌다는 등 이거는 파괴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파손. 이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이잖아요. 물리적 감가. 오케이? 근데 기능적 감가는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 거기 이제 다 쓰여져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은 지 한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이제 막 신축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성능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중고 부동산 건물의 엘리베이터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훨씬 또 안정적이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자 신축 부동산 10층 가려고 눌렀다. 지금 몇 시지 하는데 열린다. 좋죠? 근데 중고 부동산 10층 눌렀어요. 카톡 대여섯 개 보내고 주고 받아도 아직 안 열려.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린 속도를 자랑하는 중고 부동산에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꾸 신축 부동산과 비교가 되면서 왠지 아우 우리 건물 속된 말로 후졌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불만이 생기죠. 근데 이것은 기능 자체가 성능이 낮은 것뿐이지 고장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물론 기능적 감가의 가장 대표는요. 과잉 과소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 요소 간에 어느 쪽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버리면 균형이 깨졌다고 말하고 가치가 깎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자, 신축 건물에 아주 관리가 필요 없을 깨끗한 그 건물에 층마다 사무실이 20개씩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꼴랑 하나 있대요. 그럼 어때요? 화장실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이라는 구성 요소에 비하여 너무 적은 거죠. 또 사무실 입장에서 본다면 화장실이라는 구성 요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여요. 근데 또 다른 건물을 보면 똑같이 신축된 건물인데 층마다 사무실은 10개 정도가 있고 또 넓은 면적의 화장실이 2개 정도가 있대요. 그럼 이런 건물과 20개씩 꼴랑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비교해보면 어느 건물의 가치가 깎일까요? 꼴랑 화장실 하나짜리예요. 오케이? 이런 경우를 이제 가치 원칙을 따지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서 기능적 감가 또는 내부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감가 수정 방법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그 위에까지는 제조달 원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아래부터는 감가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을 보니까 일단 얘는 암기법 좀 동원하셔야 됩니다. 일단 종류만 먼저 기억하면 율, 액, 상, 관, 분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은 율, 액, 상, 관, 분입니다. 자, 표에서 물론 순서로 따지면 정액법에서 액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액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발음상. 그렇죠? 그럼 정률법의 율, 정액법의 액, 상환기금법의 상, 관찰감가법의 관, 분해법의 분, 이걸 합치면 율액상관분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예.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종류기 때문에 제가 암기법을 쓴 겁니다. 오케이? 예. 근데 이걸 알았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기출문제 하나는 풀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1번 정율법, 2번 정액법, 3번 상환기금법, 뭐 4번 둔해법, 5번 뭐 무슨 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5번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예 안 나오진 않는다. 그럼 유력상관부만 알고도 그 어렵다는 간평 3방식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넘어가고 이것보다 어려운 말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가 수정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그거예요.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 매년 감가액의 뜻이 뭐예요?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 오케이?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요거 제가 거기서 표로 만들었지만 제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칠판을 좀 보셔요.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요. 이론적인 감가액, 이론적으로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내용연수법이라고 하고 이 내용연수법에 율액상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교재도 있지만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이 세 가지는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면에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에는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물론 이것 이외에 그 뭐 시장 추출법 이런 것도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손 안 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액상관분 이렇게 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조를 왜 설명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아가,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이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구해진 감가액이 실제적인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를 때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이론적 감가액과 실제적 감가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쓰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섞어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론적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중에 정액법이 있잖아요. 또 실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중에 관찰감가법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정액법은요. 매년 깎이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액이거든요. 그럼 예컨대 1년 동안 깎이는 게 100만 원 깎이면 수명이 다 될 때까지도 매년 100만 원씩만 깎이는 게 정액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장점이냐면 마치 금융론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처럼 해마다 갚는 금액이 모두 같은 게 원리금 균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에 비해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정액법도 가장 첫 번째 해에 100만 원 깎이면 마지막 해까지 얼마씩 깎인다? 100만 원씩 깎인다. 그러니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론적 감가액이다 보니까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무엇의 단점? 정액법. 근데 실제 감가액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찰감가법이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정액법상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정액법상 감가액은 이론적 감가액으로서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보이므로 실제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감가법을 병용함이 바람직하다. 맞습니까? 근데 문장은 되게 길잖아요. 문장은 되게 길지만 핵심은 정액법상 감가액은 이론이니까 실제 감가액과 어긋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실제 감가액 구하는 관찰감가법과 섞어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 말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조 내용이 설명할 게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빈약해요. 금방 해요. 자, 관찰감가법의 포인트, 관찰. 관찰이 포인트야. 관찰이. 그러면 관찰한다. 이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응? 직접 뭐 한다?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고 할 때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관찰성이 뭐냐고. 개구리를 뻗었는 뒷다리 뜯었을 때 이놈이 팔딱팔딱 뜬다. 이걸 눈으로 보니까 관찰점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뭐다? 감정평가사가 그 대상 부동산을 집 찾아와서 눈으로 일일이 감가 요인을 분석하고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관찰감가법이에요. 자, 예컨대 제가 감정평가사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래요. 그럼 아이고 벽에 금 갔네. 형광등 깨졌구만. 아이고 바닥이 물새네. 이걸 다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깎였는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뭐다? 관찰감가법이다. 근데 제가 포인트가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건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말 나온다. 안 보이는 건 못 본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 하자는 놓치기 쉽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예컨대 여기 지금 천장 깨끗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자는 이 천장 안쪽에 전기 배선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전기 배선의 하자는 이 천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관찰감가법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가 어디다? 관찰, 눈으로 본다. 그거 개념만 잡으면 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맨날 외우다가 팠나요? 그 맨날 개론이 어렵다. 개론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해만 되면 외울 게 없는데. 6개 과목 중에 오히려 가장 쉬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맞추기에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과목이 더 어려워요. 사실 민법 더 어려워요. 근데 걔네들은 점수는 잘 나와. 왜? 하던 대로만 나오니까. 지문이 배운 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섞어내는 거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 나오면 뭐가 답이었는데 이것만 알고도 답 자체는 맞출 수 있고 점수는 얻을 수 있죠. 근데 개론은요. 할 땐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문제 딱 보는데 이게 뭐지? 우리가 하던 대로의 표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점수를 얻기가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제일 쉬워요. 개론은.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분해법. 우리나라 말이 되게 무섭다. 예를 들어서 막 화내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살짝 뒤에 가서 귓속말을 하는 거죠. 너 분해되고 싶어? 어우 무섭죠. 이거 겁나요. 근데 분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로 나눈다, 쪼갠다의 뜻이죠. 근데 우리 자 복습합니다. 우리 조금 앞선 시간에 감가 요인 해가지고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 나누어진다. 배운 거 기억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감가 요인을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구분하고 감가 요인별로 따로 감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분해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관찰감가법의 핵심은 관찰이고 분해법의 핵심은 분해예요. 나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정률, 정액, 상환, 기금법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률과 정액에서 정은 일정하다, 동일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편의상 정액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자 어는요. 항상 하나씩 끊어보시면 된다 했잖아요.
이때 정이 뭐다? 일정하다. 즉 동일하다,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액이 뭐냐?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액수가 같다 그 말이에요. 금액이. 아까 제가 얼핏 그랬죠. 첫 해에 100만 원 깎인다면 마지막 수명이 다 끝나는 해까지도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깎이는 게 뭐다? 정액법이다. 그래서 이런 말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매년 감가액, 금액이 일정하다면 똑같으니까, 값이 똑같을 테니까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쉬운 거 많이 있어요?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쉬운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정액법은 정률법에 비하여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야 우리가 직접 문장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케이? 또 아까 한 것처럼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찰감가법을 병용, 함께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있죠? 그 단순한 건데 뭐고. 그럼 정율법은 뭐냐? 이거겠죠. 자, 정율이에요. 그럼 이때 정은 일정하다, 동일하다 되겠죠? 근데 율이 뭘까요?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매년 감가율이 10%다. 그 말은 해마다 몇 %씩 가치가 깎인다. 10%씩 가치가 깎인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요, 요거 조심해야 돼. 가치가 깎이는 비율은 같을지라도 깎이는 금액은 같지 않아요. 오케이? 비율이 같아도 액이 같진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1억짜리 있어, 1억짜리. 응? 근데 해마다 10%씩 가치가 깎인대요. 그럼 첫 해는 1억의 10%인 1,000만 원이 깎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값어치가 9천일 거 아니냐고. 그럼 두 번째는 남아있는 값어치는 9천의 10%를 깎일 거 아니냐고.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8,100이 남았을 거 아니냐고. 그럼 8,100의 10%인 810만 원을 깎일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깎이는 비율은 10%씩 동일하죠. 감가율은 같죠. 그러나 해마다 깎이는 금액, 감가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근데 봐봐요. 값어치가 깎이니까 깎이는 금액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매년 감가액은 체감한다 할 수 있냐고. 점점 감소한다고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정율법은 체감 상각법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저것만큼, 여기 표에서 보는 만큼 매년 깎이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정한 것보다는 정액법보다는 정율법이 계산이 복잡하겠죠.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보다 많이 쓴다, 덜 쓴다. 이게 어렵냐고 도대체. 항상 제가 뭐 강조합니까? 말뜻, 개념, 구조 파악하라. 그럼 할 게 없는 게 괴로움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상환기금법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본 수업 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뒷장에 넘겨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의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 있죠? 일단 표 참고로 하시고 일단 요거는 표를 아무리 봐봤자 왜 이런 말이 나올지 몰라요. 역시 본 수업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네, 역시 본 수업 때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주목,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가격 어디 있어? 자, 가격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나눠지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집중되는 부분은 가격 구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집중돼.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출제 비중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보다는 가격 구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물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많이 나오는 분야는 임대료 부분보다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럼 학습의 비중도 어디에? 가격 구하는 방법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예. 자, 쉬었다 갈까요?